3. 독립만세의 메아리. 아버지는 몹시 추운 날에 집을 떠났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었다. 못 먹고 못 입는 우리들한테는 추위도 큰 원수였다. 날씨가 좀 따스해지자 할머니는 조금 있으면 증손이의 생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생일 때면 꽃이 피고 북쪽으로 간 아버지도 추운 고생을 덜하겠지만 춘궁기의 나의 생일을 어떻게 하면 섭섭지 않게 해줄 것인가 하는 데서 오는 걱정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농량이 떨어지는 봄철이지만 내 생일이면 흰 쌀밥 한 그릇과 백화를 두고 지진 달걀을 밥상에 놔주곤 했다. 죽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 집 형편에서 달걀 한 알이면 대단한 성찬이었다. 그러나 그해 봄에는 생일 같은데 별로 생각을 두게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체포 사건이 나를 놀래운 데다가 멀리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3.1인민봉기가 터졌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 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었다. 합병 후 10년은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중세기적 공포정치의 총검 밑에서 우리 민족이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와 재부를 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해온 순환의 시대, 암흑의 시대, 기아의 시대였다. 합병 후 비밀결사운동과 독립군운동, 애국문화 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 온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어 분연히 골개한 것이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의 주도하에 3.1인민봉기는 면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갑신정변과 위정척사운동, 갑오농민전쟁, 애국문화 계몽운동, 의병투쟁을 통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화되어 온 우리민의 민족정신은 마침내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화산처럼 분출하였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 명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째에 있는 승동여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 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이었다. 시위 대열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수만 명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만경대와 칠거린민들도 대열을 지어 평양으로 밀려갔다. 우리는 이른 새벽에 조반을 지어먹고 온 집안 식구가 독립만세 시위에 나섰다. 떠날 때 수백 명에 불과했던 시위 대열이 나중에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군중은 북과 징을 울리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보통문 쪽으로 밀려갔다. 그때 8살이었던 나도 다 깨진 신발을 신고 시위대열에 끼어 만세를 부르면서 보통문 앞에까지 갔다. 성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려가는 어른들의 걸음을 나로서는 미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덜거리는 신발짝이 거치장스러워 집신을 벗어서 손에 들고 뜀박질로 대열을 따라갔다. 어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 나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적들은 기마경찰대와 군대들까지 동원시켜 도처에서 군중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군중은 두려움을 모르고 원수들과 육탄으로 대항하였다. 보통문 앞에서도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날은 내가 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처음으로 본 날이며 우리 민족의 유효를 처음으로 목격한 날이었다. 어린 나의 가슴도 분노로 끌어번졌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가 또다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양철통까지 두드리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투쟁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나도 형복 고모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 만경봉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며 밤늦게까지 있다가 내려오곤 하였다. 어머니는 군중들이 마실 물과 횃불로 쓸 겨룹대를 나르느라고 바쁘게 보내었다.
서울에서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 명의 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였다. 총독 하세가와는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영산 주둔 24단 무력까지 동원하였다. 놈들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서 시위 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서울거리도 삽시간의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앞대열이 쓰러지면 그 뒷대열이, 뒷대열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 대열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다른 지방의 인민들도 정칼로 시위 군중을 탄압하는 적들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영적으로 싸웠다. 나어린 한 여학생은 국기를 들었던 바른 팔을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의 국기를 바꿔지었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 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서울과 평양의 시위를 발단으로 봉기는 3월 중순에 이르러 전국의 13개 도를 모두 휩쓸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전 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그때 당시 민족적 양심을 가진 조선 사람들은 직업, 신앙,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봉건도덕에 억눌려 문박 출입조차 삼가하던 여염집 아낙네들과 천민 중 천민이라는 대접을 받던 기생들까지도 대오를 묻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봉기가 일어난 후 한두 달은 온 나라가 독립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그러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부터 점차 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몇 달 동안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올리면 적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러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망상이었다. 그런 정도의 반항 때문에 일제가 선뜻 조선을 내놓으리 만무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큰 전쟁만 하여도 3차례나 하였다. 벌써 400년 전에 풍신수길의 부하들인 가등청정과 서서행장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 우리나라 땅에 불을 질렀다.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른바 명치유신으로서 개화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지배층에서 맨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정한론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 군국주의 집단의 침략적 주장이었다. 정한론은 일본 정계와 군부 내의 의견 불일치로 그 당시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정한론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국내 전쟁을 반년 이상이나 벌이었다. 이처럼 천황정부를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반란을 일으킨 정한론자들의 우두머리 사이고 타카모리의 동상이 지금도 일본에 버젓이 서 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하여 청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들을 뒤에서 받쳐주었다. 일본 군벌이 얼마나 독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로일 전쟁 당시 요선 전투를 지휘한 것은 노기였다. 그가 203고지를 점령할 때 산꼭대기까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고 올라갔다. 여선의 백옥산 사당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만 묻었는데 무려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희생을 내고 전쟁을 이기기는 하였지만 다 먹는다던 시비리도 만주도 먹지를 못했다. 애매하게 속아서 과부가 되고 고아로 된 일본 사람들이 속이 좋지 않아서 노기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두로 모여들었다. 행패라도 하자는 판이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노기의 가슴 위에 3개의 유골상자가 드리워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노기 자신도 그 싸움에서 제 자식 3을 다 죽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일본 강점자들이 조선을 호락호락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3.1운동을 지도한 상층 인물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민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부합되지 않게 처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운동이 그 이상 확대되어 민중이 주도하는 대중적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지요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청원의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윌슨의 민족 자결론이 세상에 나오자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 대표들에 의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구차스런 청원운동을 벌였다. 김규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독립청원서를 들고 열강 대표들의 숙소를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애원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국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분배 몫을 더 많이 찾아 먹겠는가 하는 데만 머리를 쓰면서 조선 문제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원래 민족주의 운동의 상층부가 윌슨의 민족 자결론에 기대를 가진 것부터가 오산이었다. 민족 자결론은 미제가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세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 구호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족 자결의 기만적인 구호 밑에 다민족 국가인 소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식민지 약소 국가인민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을 희생시켜 그 영토를 차지해보려고 회책하였다. 20세기 초엽에 벌써 가츠라 타프트 협정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승인한 미제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할 리는 만무하였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 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쳐 이미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고종 황제는 이미 로일 전쟁 때와 포츠마스 강화 회담 때에 미국의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 전쟁을 폭로하고 조선의 독립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로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후 처리 문제를 토해하는 포츠마스 강화 회담에서는 회담 결과가 일본에 유리해지도록 백방으로 도와주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종 황제의 밀서를 외면하였다. 고종은 해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다시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각국 대표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하여 회의 앞으로 보내는 황제의 편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으며 열강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걸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 고종은 일제의 압력으로 밀사 파견의 책임을 지고 순종에게 왕위를 옮겨주었다. 해구 밀사 사건은 봉건 통치배들의 뿌리 깊은 4대 의식을 잡아 흔드는 하나의 힘있는 경종이었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리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 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해 주었다. 민족주의 운동의 상층부가 이 교훈을 명심하지 않고 또다시 미국과 민족 자결론의 기대를 건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숭미 사대주의 사상이 그만큼 뿌리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은 지난날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 구군을 타개해보려고 하였다. 이 버릇이 민족주의 운동 상층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3.1인민 봉기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더는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지도 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 봉기를 주도한 지도자들의 계급적 제한성은 그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통치 질서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 계급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약간의 양보를 받아내자는 데 운동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훗날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지게 했거나 지어는 일제와 타협하면서 자치를 부르짖게까지 한 사상적 바탕으로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개량주의를 타파할 만한 선진 사상이 없었으며 그런 선진 사상을 자기 계급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투쟁할 만한 산업 프로레타리아트의 대군이 없었다.
청소한 우리나라 노동계급은 아직 막스레닌주의를 새로운 시대 사상으로 정립하고 그 기치 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묶고 세울 사명을 지닌 자기의 당을 가지지 못하였다. 일제의 악정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이 참다운 투쟁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좋은 이대를 가지려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더 걸어야 하였다. 3.1인민 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강력한 지도 역량이 없이는 어떤 운동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수백만 군중이 나라를 찾으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쟁의 거리로 달려나왔지만 노동계급의 용도, 당의 용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 수 없었고 통일적인 강령과 전투계획에 따라 전개될 수 없었다. 3.1인민 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 당의 용도 밑에 올바른 전략 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 3.1인민 봉기를 통하여 조선 사람들은 우리 인민이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계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 봉기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 강점자들은 조선인민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3.1인민 봉기가 있은 후부터 형식상으로나마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3.1인민 봉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세계 만방에 울려가던 독립만세 소리는 온 여름 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만세 소리는 나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 시위군정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 앞거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였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발돋움을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 시절은 벌써 끝났었다고 말할 수 있다. 3.1인민 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여 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 내 마음속에 우레가 되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던 독립만세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과 용성을 두고 담없는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그해 여름에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편지와 함께 금불환이라는 중국 목과 붓을 나에게 보내어 왔다. 글씨 공부를 잘하라고 나에게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었다. 나는 벼룻돌에 금불환을 걸쭉하게 갈아 붓에 먹을 듬뿍 묻힌 다음 한지에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큼직하게 써놓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밤에 등잔불 밑에서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다. 형록 삼촌은 3번씩이나 읽었다. 성미가 덜렁덜렁한 삼촌이었지만 편지를 볼 때에는 늙은이들처럼 꼼꼼했다. 어머니는 대강 훑어보고 나에게 편지를 넘겨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드리라고 하였다. 학령전이었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조선어 자모를 배워준 덕에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내가 유창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드리자 할머니는 물레질을 멈추고 언제 온다는 소리는 없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고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소리로 내는 것이었다. 아라사에 갔는지 만주에 갔는지 이번에는 포구나 오래도 객지 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어머니가 편지를 옳초 훑어본 것이 마음에 걸려 잠자리에 든 다음 아버지의 편지를 뜬금으로 서건서건 외워드렸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데서는 절대로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는 법이 없었다. 그 대신 저고리 앞섭에 편지를 간수했다가 밭에 일을 나가서는 쉴 참에 남몰래 읽곤 하였다. 내가 편지 구절들을 뜬금으로 외워드리자 어머니는 됐다. 이제는 자거라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해 초가을에야 가족들을 데려가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셈이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의주, 장성, 벽동, 저산, 중강을 비롯한 평안북도 일대와 만주지방에서 조선국민회 조직을 복구하고 동지들을 획득하며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이었다. 아버지가 청수동 회의 1918년 11월 청수동 회의를 소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 조직 대표들과 각 지역의 연락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파괴된 국민의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광범한 부산 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 세울 때에 대한 활동 방침을 밝히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만주 소식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레닌에 대한 이야기, 10월혁명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부산 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않는가 하면 신생 러시아가 백파 도당들과 14개국 무력 간섭자들의 공격으로 하여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못내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 생동한 세부와 사실들로 엮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그동안 연해주에 갔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연해주도 조선 독립운동의 한계 기지였고 중요한 집결지였다. 3.1운동 당시 원동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수는 수십만 명 되었다. 이 지방에는 조선에서 망명해간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많았다. 리준 일행이 바로 여기를 거쳐 해그로 갔고 유린석과 리상설도 여기 울라지보스토크 여기에서 13도 의병연합사령부를 결성하였다. 리동휘를 수위로 하는 한인사회당이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그룹바로서 막스레닌주의를 보급하기 시작한 것도 여기였고 대한국민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로령 임시정부가 결성되어 내외 그 존재를 선포한 곳도 이 지방이었다. 홍범도와 안중근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군사활동을 하였다. 연해주 지방에 망명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도처에서 자치단체들과 반일 항쟁단체들을 묻고 국권 회복을 위한 맹렬한 활동을 벌이었다. 연해주에 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 부대들은 경원,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 일대에 진출하여 일본 군경들을 습격하고 적의 통치와 국경 경비에 큰 혼란을 주었다. 한때는 여기에서 만주지방으로부터 이동해온 독립군들이 대부대를 편성하여 가지고 붉은 군대와 함께 소비에트 공화국을 옹호하여 싸웠다.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의 원수들이 사면팔방에서 갓 태어난 소비에트 정권을 교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을 때 수천 명의 조선 청년들은 혹은 빨치산대오에서 혹은 붉은 군대의 서열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온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공민전쟁의 영웅들을 추모하여 세운 원동지방의 기념비들에는 조선 사람들의 이름도 크게 새겨져 있다. 소련의 원동지방을 무대로 한동안 정열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홍범도, 리동휘, 여운형 등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레닌과도 상봉하였다. 연해주 지방에서 조선 독립운동자들이 벌린 활동은 외부 세력의 개입과 계파 호상 간의 대립으로 흑화사변과 같은 가슴 아픈 참사도 빚어냈지만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동지들을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연해주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짐작은 무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북부 국경지대 인민들의 시위투쟁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고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에게 3.1인민 봉기 때 고평면 인민들이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아버지가 하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까지도 내 기억 속에 똑똑히 남아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고 그 강도놈이 목숨을 살려줄 리는 없다. 집 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도라면 아우성 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줄 리는 없다.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 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칼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독립운동을 위한 새로운 기원회와 결심이 서 있었다. 후회한 일이지만 3.1운동 당시와 이 운동을 전후한 시기 아버지는 북부 국경 일대와 남만 지방의 활동의 거점을 잡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서 민족해방의 진로를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아버지는 우리나라 사회 계급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었다. 3.1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위나 하고 만세나 불러서는 침략자들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독립군의 싸움만으로 나라를 찾을 수도 없다. 온 강산이 외놈의 감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적적인 힘으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 원수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도 세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고심하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다름 아닌 무산혁명 방침이었다. 무수한 피해 자국만을 남기면서 독립운동이 침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중혁명을 주장하였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시효령령이 승리한 다음부터 아버지는 공산주의 사상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전환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1919년 7월 청수동 회의에서 무산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논증한 데 기초하여 8월 중국 관전현 홍통구에서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연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전환할 때 대한 방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 민족 자력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 때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한 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아버지가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이다. 아버지는 무산혁명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는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표현하면서 실천활동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 주었으며 각종 대중단체들을 묻고 그 조직들을 확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혁명 역량으로 묶어나갔다.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 가운데서 또 하나는 새로운 무장활동 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성과였다. 아버지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새로운 무장활동 준비를 다그치었다. 아버지의 구상은 무산계급 출신의 애국적인 청년들을 선발하여 군사간부로 키우며 이미 있는 무장단체들의 지휘관들과 하층 병사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여 그 대오를 무산혁명을 감당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의 무장력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방침을 내놓고 독립군 각 부대들의 조선국민회원들을 파견하여 무장대 안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는 사업과 무기를 구입하는 사업,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지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단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그 당시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되었던 것이 독립운동 대열의 단합 문제였다. 그때 간도와 연해주 지방에는 많은 독립군 부대들과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밤을 자고 나면 무슨 한적회요, 대한독립단이요, 태극단이요, 군비단이요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던 때였다.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남만 지방에만도 무려 20여 개나 있었다. 서로 연합을 하고 선발을 잘 맞춰 나갔더라면 이 단체들이 큰 힘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분파쟁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단체들을 배척하고 질시하면서 세력 다툼만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독립운동 대열이 분열되어 인민의 보림을 받거나 적들에게 각계 격파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미 결심한 방향전환의 대업도 추진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아버지는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의 알력이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관전으로 달려가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두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복하여 통합을 이룩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흥업단과 군비단을 비롯한 압록강 연안 일대의 무장단체들이 국민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미 있는 무장단들의 역량을 노동자 농민의 출신들로 갱신하여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무장활동의 길로 새롭게 출발하며 여러 갈래의 무장단들을 통합하여 활동에서 분산성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무장활동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품었던 지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까지 방향전환의 방침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난치의 병을 얻었다. 관전회의에서 공산주의 운동회로의 방향전환 방침이 선포된 후 민족주의자들 속에서는 사상적 분해 과정이 촉진되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던 때는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도로는 잡혀가고 도로는 변절하고 도로는 흩어지다 나니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주먹을 부르짖고 뛰어다닐 인물들도 얼마 남지 못했다.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인물들은 여전히 고루한 틀에 얽매여 새 것과 담을 쌓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선진층 인물들은 새 길을 선택했으며 훗날 우리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였다. 공산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상은 나의 성장에서 큰 자양분으로 되었다.